안녕하십니까. 정바시TV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맨 박근백입니다. 국내에 금융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이 1년 내에 경제 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경제안전지킴이 장영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사님. 네. 금융위기 가능성 아는 것만큼 보인다. 1년 내에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예,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금융 전문가 72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58%가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로 가계부채가 높다. 그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자금 조달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금융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이게 부실 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다 이제 금융 사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차원을 넓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경제 위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이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외환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IMF 외환위기 때 예를 든 것처럼, 그리고 또 실물 부분에 또 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최근에 금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금 경색이 발생된 거는 일단 부문 간에서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좀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긴 하지만은 거시 경제 안정 정책으로서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금융 위기가 본격화되면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불신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망했네. 왜 망했나 봤더니 은행이 예금을 받아갖고는 그 대출을 해줬는데 띄었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내 돈 찾을 수 있겠나 하고 은행으로 뛰어가는 게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중국 사례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기 돈 찾으려고 아우성 치고 난리거든요. 새벽부터 가서 진치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좀 IMF 외환위기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안정화되는 제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건 맞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사실 경제에 지금 성장, 네. 그다음에 회복, 그다음에 둔화, 그다음에 위기, 침체. 네. 지금 둔화 내지 침체가 맞다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속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항상 오르면 내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게 하나의 이제 일종의 경기 순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데, 네. 우리가 시장 경제를, 그런 시장 경제 체제를 취한 이상에는 그거를 피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 폭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거시 경제 정책으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는 다들 좋다고 그러죠. 뭐 이제 세상이 전부 자기 것 같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즐거운 거죠. 매일매일 돈 버는 재미에. 네. 그렇지만 모든 자산이라는 것이 처분을 해서 자기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때, 네. 그때 진짜 돈이지, 수치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도 난리잖아요. 좀 떨어진다고. 아, 그래요. 맞아.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올라갈 때는. 근데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난리잖아요. 그게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순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하게, 야, 이게 정말 밑으로 떨어지는데 진짜 이게 곤두박질을 칠 거냐, 이거에 대한 세심한 워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락할 때는 다들 좋아하지만 떨어질 때 갑자기 루머들이 막 발생이 돼요. 야, 어디가 어렵대더라, 뭐 어디가 막힌대더라. 또 그런 얘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세상의 절반은 선한 사람이 있고 절반은 또 별로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네, 그러기 네. 때문에, 그리고 믹스해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서로 그런 류의 그 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염이 되면서 굉장히 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그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께서 네. 금융 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한다.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다들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돈을 찾아갈 수 있을까? 불안감이거든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올라갈 때는 즐거웠지만 이거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요새 경제가 어렵다는데. 또 옆집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내 집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 이런 걱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사회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박사님, 그 금융위기가 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네. 그 부동산 그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그로 인해서 자금의 흐름이 좀 어려워져서 국민들의 그 경제 또 살림살이가 또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금융상에 제일 먼저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게 네. 그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기업이 수익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들은 상당 부분의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자기 돈으로 100% 하지는 못하고 은행 대출이라든지 자본시장에서 뭐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해갖고서 조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투자나 대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업이 그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든지 배당을 잘해주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이 점점 사그러지기 시작하면은 불안한 거죠 또.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정말 벌어졌다. 네. 기업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투자 실패하다 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투자에 왜 실패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낙관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 손이 바로 마이다스 손이야. 나는 손만 대면 돈 벌어. 네네.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에 꽂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죠. 물 들어올 때 배 젖자. 노젓자. 노젓자. 네. 노젓자. 네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네네. 얘기 있잖아요. 네. 기왕에 이제 좀 물건도 잘 팔리고 그러는데 더 한번 땡겨보지.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투자를 과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남의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번 막혔을 때 혼란이 벌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이 뜻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일반 사람은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네. 왜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렸잖아요. 파월. 예. 근데 미국은 이제 또 나름대로 사정이 생긴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 당시도 엄청나게 풀었다고 하는데 대개 2조 달러 이상 풀었다고 보거든요. 네.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좀 안정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돈을 이제 다시 이제 환수를 하려고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다시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그 수단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하려고 조금 했어요. 네.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거든요. 아, 팬데믹 상황.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때 정말 코로나 공포라는 건 대단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거 경제에 미치는 그 공포라는 것도 한번 굉장히 연구를 해볼 과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나 다 할 거 없이 다 위기감을 호소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는 안 되지, 뭐 여행은 망했지, 뭐 온갖 건데 사람을 접촉하는 사업들은 다 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러면 도미노- 그러면 정부나 통화당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더 풀어서 은행 대출도 연장을 해주고 또 새로 그 보조금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일단 응급 조치를 한 건데 이번에 풀린 돈은 4조 달러 이상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까지 많이 풀어야 됐나 하고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풀렸는데 이 돈이 결국은 생산적인 대로 돌아가질 않고 네. 맨 저 투기성의 일종의 자산에 많이 투입이 됐어요. 자산이니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올라가서 그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그 가격 올린 게 이제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자산 거품이 우리도 사실 부동산 가격 오른 게 거품이 많이 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가격이 진정한 가격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단기간 내에 엄청난 자금이 풀려갖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살 때는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게 돈의 공급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는 다시 또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이렇게 돌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1번입니다. 네. 그 유동성 확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도 보면은 유동성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가장 1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가는데 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는 굉장히 유동성이 낮아요. 특히 그 이번에 그 종부세 파문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아, 내가 본의 아니게 집 두 채를 갖거나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야. 네. 투기꾼도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죠. 뭐 상속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에 그 집 한 채 어떻게 더 사갖고 임대료로 이제 생활 보장을 해볼까. 뭐 이런 아, 물론이죠. 뭐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고, 과거에는 그런 게 전혀 죄가 안 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엄벌에 처했잖아요. 네. 그래서 졸지에 그 몇천만 원에, 1년에 몇천만 원을 갖다 종부세로 낸다 그러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버티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빚내서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못 버티면은 국가가 이제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또 쏠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그 충격 그게 이제 고금리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바람에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식량 기지거든요. 그 식량 기지가 이제 폐허화되면은 이거 식량 위기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밀 생산국 1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또 아무래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스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올 겨울은 지금 난리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예상한 사람은 없거든요. 맞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중국이 느닷없이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가 됐다고 말도 안 되게 뭐 이제 규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바람에 롯데가 중국의 심양에 그
건물 그 복합 쇼핑몰 짓다가 망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래서 롯데가 중국 전역에서 철수를 하게 된 건데 아마 롯데가 그 중국 투자에 실패해서 손해 본 게 한 몇 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뜻하지 않은 그런 이제 위기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항상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책을 세우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위기가 이제 탐욕, 낙관,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위기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 위기의 결과가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 잘 하고 있어서 이제 괜찮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뭐 욕심을 부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외부 충격으로 망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이 실패로 귀결이 됐을 때 그 자기 돈 날리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 끌어들인 돈 날린 거는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 현대 그 시장 경제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그거를 감당해 왔는데 이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거죠. 은행이 갑자기 부실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예금전에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 고리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진짜 이제 위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럼 박사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뭐 사전 대응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렵긴 해요. 네. 어려운데 이제 첫 번째는 과도한 부채 상황은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부채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 가계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든 생산액이 그 생산액보다 가계 부채가 더 많아요, 지금. 근데 그 상당 부분은 어디서 나왔냐면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왔어요. 우리 그 가계 부채 한 53% 정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네. 989조 8천억 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하고 약간 오버랩이 돼요. 왜냐면 자영업자가 개인이기도 하고 또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100% 들어가지는 않지만 자영업자 대출도 올 3월 기준으로 961조 원 정도. 와, 엄청난 거죠. 엄청나네요. 그러면 그 자영업만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그 코로나 사태 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게들 망하고 뭐 그랬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못 벌어갖고 대출금을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은행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은행이 이분들 담보 재산을 이제 처분하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100% 회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경제 전체에 누적이 됐을 때, 야, 그럼 이 손실을 누가 감당할 거냐? 그 손실이 너무 커졌을 경우에 은행이 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도산한다 그러면 열심히 또 은행 쫓아가서 내 돈 내놔 하고 예금자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국가가 좀 커버를 하면서 그거를 진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너무 부채에 의존하지 않도록 좀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위기 경보가 켜졌을 때 지금 이제 위기 경보가 켜진 건 틀림없거든요. 국제적으로 보세요. 네네.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가장 큰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벌어지면서 지금 중국이 그 미국에 도저히 대적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쳐갖고 지금 세계적인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그래서 세계 질서가 갑자기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역 질서가 새로 이제 개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대처를 잘못하면은 이상한 데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그 트렌드를 보고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봐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굉장히 심각하냐면은 종전에는 그 비용 싼 데로 가서 임금이 싸고 뭐 이런 데로 가서
생산해 갖고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했는데 맞습니다. OEM. 그 역할을 중국이 한 거거든요. 네네. 저 힘을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중국도 임금이 많이 오른 데다가 그 이제 더 이상 중국산은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싼 물건을 어딘선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 과정이 좀 길어지고 그러면은 무역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70%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무역에 의존한 나라가 최근에 보니까 그 수지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거의 한 400조 원, 400조 달러 정도까지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쭉 그 흑자를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제 플러스 될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은 과거처럼 막대한 흑자가 벌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 세계 무역 질서가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벌어졌을 때는 이제 흑자는커녕 적자를 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잘 어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그런 외부적인 요건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건가요? 참 그게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가 빠져나온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우리나라가 묘하게 $10,000 됐을 때 IMF 외환 위기를 맞았고, 네. 근데 이제 IMF 외환 위기 때 사실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망했고 상당 부분이 외국 업체로 넘어갔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IMF 외환 위기 때 부도를 맞았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그 함정에 빠졌다 그럴까? 네. 탈출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제 우리 국민 소득이 한 $20,000 정도 이제 갔을 때인데 네. 그때도 이제 그 역시 또 위기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그 파급 효과니까. 네. 이것도 역시 근원지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우리한테 이제 파급 효과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라운드는 아직 심각하게 오지는 않았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코로나 위기 정도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30,000가 넘어갔거든요. 2017년도부터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협적인 거는 있는데 요 위협적인 거를 잘 넘어가면은 아마 중진국 함정은 이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구나. 그럼 박사님 요즘에 이제 그럼 박사님 네. 경기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어서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 방안은 아마 경제 위기 관리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 2%대로 보고 있어요. 네, 2% 초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 기관도 있고 중반으로 보는 기관도 있고 그런 대체로 그런데 우리는 1%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게 불과 지난 여름만 해도 한 2%는 넘을 거라고 봤던 기관들이 다 이제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건 틀림없겠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자원을 총 제대로 가동을 하면은 이제 몇 퍼센트 성장할 건가,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게 대략 한 2% 남짓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그 노무라 증권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쉽지는 않은데 대체로 이제 KDI나 한국은행에서 보면은
내년 초반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마 회복이 될 거다. 근데 단 전제는 있어요. 네. 유가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충격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외부 뭐 전쟁이 더 확산되거나, 그리고 미국, 중국 그 갈등이 심화돼서 또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데모가 엄청나게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월드컵을 보고 열받았다는 거잖아. 월드컵 그 관객들은 마스크 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는 마스크를 강제하면서 심지어는 화재가 났는데 사람들 못 나오게 해서 타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불만이거든요. 네. 이거 공산당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데모한 적이 없을 겁니다. 네. 아마 이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건데 이랬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는 55개 소수민족이 연합된 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언제 분리가 될지를 몰라요. 저렇게 내부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충격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충격이 더 커졌을 때 진짜 위기는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을 구덩에서 잘 빠져나오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안전지킴이 장영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보시TV 이 시기에 경제위기 어떻게 풀어야 하나 3편 경제위기 가능성을 진단하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경제위기 대처 방안을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